시간 심심해 죽었을 겁니다. 자, 지금 조직 구조에 의해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의 결사체인데 이 결사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죠. 마치 집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집의 구조는 집의 필수 구조가 있죠. 뭐가 있을까? 지붕. 기본 고유만 이야기해 봅시다. 집의 구조는 지붕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닫힐 때 뭐라 그래 이거?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가장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의 구조는 거의 미국의 집이나 한국의 집이나 앞의 10개 지방,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집이나 또는 저기로 치는 집, 눈으로 치는 집, 이걸로 또는 우리가 유목집, 기본 구조는 있어 없어 다 있죠, 집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기본. 근데 뭐가 있냐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구조가 어떤 달라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걸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집 구조에서 만약에 이런 추운 환경에서는 창문이 크게 써 적게 써. 그렇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적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냥 뭐 이를테면 지붕 같은 것도 적게 해야 되겠죠. 구름 내리는 강하니까. 그래서 여름 이 열대 같은 경우는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 보니까 그늘이죠. 이런 식으로 무엇에 따라 다르겠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어? 그럼 이 유형에는 딱 세 변수라고 합시다. 이 변수에는 크게 무슨 변수와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가 나와요. 기본 변수는 구조라 하면 꼭 갖춰야 되는 변수야. 기본 변수. 기본 변수는 뭐가 있다고 써져 있어? 복잡성, 그래서 공식성, 직권성이나 공권성, 그렇죠? 직권은 공권성. 이 세 가지가 조직에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 환경은 우리가 상황 변수는 뭐가 있어? 규모, 그쵸? 이 조직이 모여져 있고 2인 이상의 결사체가 2인 이상이 되는데 10명만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 100명이 있어야 되느냐? 1000명이 있어야 이런 게 규모겠죠?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어? 그렇죠. 기술. 그 다음 환경. 여기 이제 전략도 있긴 합니다. 인위적인 전략. 여기다 조그맣게 안 써도 되겠지만 전략. 이런 것들은 무엇에 해당된다? 환경 변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본 변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환경 변수는 상황 변수는 구할 수 있는 거. 상황에 따라 이 기본 변수가 어떤지 바뀌고 이 기본 변수를 바꿀 요인은 뭐냐, 상황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럼 이를테면 거기 복잡성은 뭐라고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복잡성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 거? 수직적, 수평적 분화되어 있다는 거. 복잡성은 수평적, 수직적. 자,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거 처음 회사 만들 때는 사냥하고 사냥하고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늘어나. 그러면 그것도 나오겠어. 부장 하나 주고 사냥하고 부장 하나 주고 직원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건 수직적 전문화야. 그럼 수평적 전문화는 아까 기획 부서만 두고 처음에 기획 부서도 안 되고 그냥 만드는 부서만 뒀겠죠.
근데 기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 구조고 제작부 있었던.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주문을 마음대로 전화 받고 팔았는데 계획적으로 좀 팔 필요가 있는 거야. 저기 커지니까. 그럼 기획 부서도 들고 판매 부서도 두고 뭐 어떤 거. 그렇죠. 이제 판매 부서도 들고 기획 제작 판매. 그런데 보니까 광고 같은 거 하나 좋겠어. 그 광고 부서 하나 만들 때 제가 CEO는 아닙니까?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럴 때 수평적 전문가라. 그래서 복잡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복잡해서 하는 거지. 딱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가면 갈수록 복잡하겠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 뭐 내가 자본이 많고 내가 인수를 했어. 처음부터 복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복잡성의 정도는 얼마나 수익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느냐? 그러면 수평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2명만 했어. 자기가 사장이고 나머지 사원이야. 그다음 그래서 그런 거 없어. 그냥 뭐야? 그냥 모든 걸 그냥 한 부서에 다 했어. 만들었어. 그냥 기획사 2명이 다 했다. 사장 한 명까지 포함했으면 2명이 다 하면 한 명은 기획만 한 명은 제작을 했어. 그러면 그러면 쌤 복잡성이 어때? 복잡성이 높아 있는 낮아. 이게 낮은 복잡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규모가 여기 이제 이런 변수가 한 번만 적용했을 때 규모가 큰 조직을 이렇게 단순하게 복잡성이 낮게 할 수 있겠어요. 규모가 1000명 되는데 1000명 혼자 사장 모든 사람은 사원 그 다음 500명 기획부서 500명 제작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게 요구되면 아무래도 복잡성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이야. 복잡성은. 근데 어떤 조직이든 다 복잡성이 있었죠. 막 신생 조직이든 굉장히 뭐 오래된 조직이든 다 복잡성이 있단 말이야. 복잡성. 그 다음 공식성. 공식성은 말 그대로 어떤가 하는 정도야. 그렇죠. 우리가 표준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식화는 의사 전달이 명문화되는 거, 조직 내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공식성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직은 공식성이 높을 수도 있겠고, 어떤 조직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기술 같은 게 일상적인 기술 사용하는 조직이야. 그냥 신발 만드는 데야. 뻔하잖아.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의약품 만드는 데, 여러 의약품 실험해서 만들어야 돼. 그런 것들을 표준화된 절차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나트륨하고 뭐 요소가 있다고 그걸 몇 개 몇으로 섞어라 이렇게 표준화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만드는 여러 가지 시행해 봐야 되겠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건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일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는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 그럼 비일상적은 뭐야? 기술이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 공식성이 낮겠어, 높겠어? 표준화해 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나사 분 같은 거 생각해. 나사. 우리가 뭘 가는데 여기는 여러분 보내는 우주선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해. 한 개 한 개 적합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여러 개 만드는 게 의미 없어. 이거 달나라용 또는 태양용, 수송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냥 달나라용 1000개 만드는 게 의미 없잖아. 그럼 표준화 시켜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일마다 새로운 거야. 비일상적인 기술이야. 다르겠잖아, 기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공식성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 표준화 못 시켜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그다음 직권성, 분권성 어떤 조직이든지 직권, 사장한테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원들에게 권한이 나눠졌는지 중간계층에 또 많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직에는 있죠. 어떤 조직이든. 그래서 자, 2인 이상의 결사체가 만들어질 때
결사체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세 가지는 기본 변수다. 복잡, 그렇죠? 공식성, 그다음 직권, 분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조직의 성격상 정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걸 정할 때 어떤 것들이 결정한다고? 상황 변수가. 규모가 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복잡성은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높은 복잡성이고 공식성도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할 수밖에 없겠어? 그렇죠. 딱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규모가 큰데 한 사람한테 집권해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권화 경향이 보이겠죠.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설명하려고 해. 조직은 2인 이상의 결사체는 다들 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에는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더라. 얼마나 복잡하게 할 건지, 복잡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렇죠 공식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직권 또 분권되어 있는지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조직은 2인 이상의 결사체인 조직은 무엇에 따라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결정된다.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어떤 규모의 조직이냐, 또는 기술을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냐, 그다음 환경이 이 안정된 환경이냐, 불안전한 환경. 느낌이 오잖아. 안정된 환경에는 공식성이 높겠어, 낮겠어? 높을 수밖에 없죠. 표준화 시간은 되겠죠. 불안전한 환경 맨날 표현해. 그럼 공식화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전략은 조금 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는데 대강은 아니겠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조직의 구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뭘 정하는 문제다? 우리가 조직은 조직 목표를 달성해서 2인 이상의 결사체인데 2인 이상의 결사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말이죠. 근데 구조에는 뭐가 있어서 기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유기적 형태로 만들 수 있겠고, 부서화를 어떻게 부서화시킬 수 있어? 기능을 부서화로 사업 부서, 그다음 매트리스 부서화, 그다음 수평 구조, 수평 부서화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킬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그 다음 이 구조화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구조 자체는 뭘 갖고 있는가,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기본 변수보다 공식성, 복잡성, 공식성, 집분권성, 그렇죠? 그 다음 그 상황 변수는 규모,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뭐부터 읽으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쭉 읽으면 되겠죠. 복잡성 해보도록 합니다. 자, 모르면 질문 빨리 하실 거니까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질문 빨리 해주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기차가 지하철이 잘 안 나죠.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도 지하철 시간을 맞추려면 조금 시간이,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나 여기서 기다리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질문해도 됩니다. 거기 복잡성이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분화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과 자원을 과업에 할당하고 그 업무와 권한을 세분화하는 걸 말한다. 과업을 할당하는 것은 주로 뭐겠어? 수평적. 그다음 권한을 할당하는 것은 수직적.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보면 조직의 분화는 부분 간 횡적 분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평적 분화와 조직의 계층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직적 분화로 나누어진다. 수평적 분화는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분화를 의미하고 이는 업무 전문화와 연관된다. 수직적 분화는 조직 계층의 최상층으로부터 최하층까지 이르는 계층의 수를 가리킨다. 대부분 조직의 경우 상하 관계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층에 따라 피라미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조직에서 직위의 계층은 기본적인 의사전달 통로가 되고 공식적 권한 구조를 이루며 명령 계층이 된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말씀하셔도 된다고 해서 지하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아까 의사결정 뭘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지시 또는 보고 이런 거다.
이건 지시행거, 보고 이거 통로죠. 보고할 때 이름부터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보고하자. 지시 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내죠. 그래서 의사소통 통로 되겠죠. 구조 자체가. 또 쌤 물어볼 거 없죠. 자, 수평적 분화는 업무 전문화 그러니까 업무 전문화와 부분화. 분업이란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구성원의 가능한 한 가지 주요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분업과 동시에 전문화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분업과 전문화는 사이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어 동의어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인데 뜻은 같다 이 말이니까. 전문화는 조직과업들이 별개의 직무로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문화, 분업을 아까 기능으로도 할 수 있어, 이걸로도 할 수 있었어, 사업으로도 쭉 할 수 있었죠. 이럴 때 기능에 이렇게 분업할 때 세분화할 수 있겠죠. 아까 기획부서하고 기획 하나, 처음엔 기획, 제작, 판매를 한 부서에서 다 했죠. 이걸 나눌 수 있겠고, 또 기획부서는 다시 이건 홍보부서하고 제품 기획부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평적 전문화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또 분업할 때는 목적 또는 기능별도 분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목적의 원리, 기능의 원리, 기능주의라는 용어도 분업화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업 및 전문화는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 처리의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요구된다. 아까 규모가 커지면 더욱 요구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따라서 이러한 분업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 적용된다. 또한 그것은 기계적인 업무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이나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분업화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의사결정할 때도 혼자 의사결정이 아니라 나누어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우리 쌤 질문 없어? 질문 없는 걸로. 지식적 분화, 이건 명령계통이라고 그랬죠. 통솔명령, 명령계통. 명령계통이란 조직의 최고 관리층부터 하위 계층까지 연결되는 선호, 권한체계가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 걸 명시하는데 여기서 명령계통의 일원화가 중요하다. 명령계통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어?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한다 그랬죠. 그럼 명령계통의 일원화에 유배되는 게 아까 뭐였다고 그랬어?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그랬죠. 자, 통솔의 범위와 계층계의 원리는 상호관계에 있다. 통솔의 범위를 좁게 하면, 통솔할 수를 좁게 하면 계층의 수가 뭐 하겠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층 구조가 되겠죠. 통솔 범위를 넓히면 계층 수가 적어지면서 평면 구조가 된다. 또는 저층 구조라고도 해요. 오늘날 조직의 일반적 경향은 교통통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통솔 범위가 넓고 계층의 깊이가 얕은 조직으로 변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위로부터 명령과 아래로부터 정보 전달의 효과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층 구조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층 0인데 복잡성에는 어떤 복잡성? 수평적, 수직적 복잡성이 있답니다. 수직적 복잡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로 그릴 수 있어? 고층 구조하고 평면 구조 또는 저층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군대는 어떻게 생각해? 고층 구조야 아니면 저층 구조야? 군대. 그렇죠? 굉장히 고층 구조죠. 하나하나 일단 그냥 우리가 회사 또는 행정 간청은 그렇죠. 구조구조로 많이 듣고 우리가 병원, 학교 무슨 구조? 완전히 평면구조, 저층구조로 있죠. 학교는 신분으로 따지면 모두가 교사. 그 위에 관리자로 구성됩니다. 이게 알다시피 60명 있으면 58명은 놀아줘. 그냥 동등한 교사.
뭐 부장교사라고 해서 자격이 아니야. 그냥 임무를 맡겨준 거지. 그건 자격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봐. 의사들도 병원도 거의 대부분 의사죠. 그 병원 다니는 거죠. 물론 무엇에 따라서 관리를 좀 편하게 위해서 무슨 과장들 드리고 한다. 그렇지만 그 과장들의 큰 권한을 줘주는 것도 아니라 TV에 나오는 큰 권한을 줘주는데 그건 비정상적인 거고 권한이 각각의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평면적이잖아. 이건 굉장히 고치이잖아. 이걸 이해됐어? 이해된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말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 여기는 관리하는 사람 수가 어때요? 통솔 범위가 없을 수가 없죠. 여기는 과장이 3명, 여기 과장도 3명, 여기 과장도 3명, 부장이 이제 여기 과장 2명, 여기 과장 2명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범위가 어때요? 통솔 범위가 좁겠죠. 친구들 엄청 넓잖아. 병원장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60명, 80명 의사들 다 관리하잖아. 그 관리가 되는 이유야. 각각의 결정권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 권한을 두는 거니까 관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이게 무슨 문제야? 복잡성의 문제야. 복잡성. 그 다음 공식성의 문제. 공식성의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표준화 정도라고 돼 있죠. 표준화 정도. 그래서 위로 올라가 표준화 정도가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밑에 층 하층일수록 표준화 정도를 정하기 쉽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표준화 정도가 좀 어렵겠죠. 단순하는데 그냥 봅시다. 그냥 거기 보면 조직의 공식화의 두 번째 줄. 조직은 공식화를 통해서 구성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목표 달성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직무가 공식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직무 수행자가 이미 규정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공식화 정도가 낮다는 것은 사전에 규정된 절차나 규칙이 적어 구성원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식화 정도가 높다는 건 뭘 한다고 그랬어? 표준 운영 절차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식화 정도가 낮다는 것은 규칙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규칙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재량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위층에서는 공식화하는 일에 대해서 공식화를 어떻게 하겠어? 공식화가 낮게 수는 없겠어. 위층에서 낮겠지. 그래서 위층들은 재량을 갖고 있는 고위층들은 재량을 갖고 있는데 하위층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공장에 갔어. 그러면 이 실제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있죠. 직접 작업층들은 어떻게 되겠어? 자,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하죠. 근데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신발 몇 개 만들지, 어떤 신발 할지 어떻게 되겠어? 정해진 규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때그때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화가 굉장히 낮다는 말이야. 이해는 됐을 거로 믿고,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 조직 구성 행동을 정형화함으로써 통제를 용이하게 하죠. 선생님, 공식화가 딱 돼 있는가 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딱 공식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서의 기계화된 표현입니다. 거기 둘째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내에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어떠하다는 예측 가능성이 높겠어 안 높겠어? 저렇게 하겠다 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겠죠. 셋째, 조직 내 활동을 고도로 표준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공식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한계를 볼 수 있으면 미리 정해진 규칙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감소되고 상황 적합적 재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축소되죠. 그대로 SOP대로 해라고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둘째,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 만연될 수 있다는 것이야. 즉 공식화는 규칙 준수를 제도를 강조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을 기계화시키고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변화를 기피하게 그러겠죠. 쌤, 제가 말했죠. 공식화가 굉장히 높은 게 컨베이스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서 돌아가는데 할 일만 하는 거죠. 딱 정해진 일만 하게 되겠죠. 그럼 어때? 소외감 들어 안 들어? 네. 보통 사회관에서 소외는 지금 우리 쌤이 혼자 있는 느낌 그런 게 소외 아니야. 소외는 마르크스가 주장할 때 인간이 편리하자고 만든 것에 의해서 종속되는 거 소외라고. 편리하자고 만든 것에 대해 종속되는 거 뭐라 그래? 소외. 자, 쌤이 돈을 왜 만들었어? 그렇지, 편하자고 만들었지. 근데 왜 살아? 돈 벌려고 사네. 돈이 종속되고 있잖아. 그게 소외라고 그래, 소외. 그치?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마르크스의 소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소외는 싫어진 게 소외다. 왜 싫어진 건지. 편리하다고 하는 거죠. 차업수를 지켜야 되죠. 나는 소외감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싫어진 거죠. 그래서 두리번거리 차갑수가 보통 원어를 이렇게 먼저 건너가죠. 넓은 길을 걸어가면 곤란한데 자기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위한 길을 변명해서 이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인간성 소외를 판명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해는 됐죠. 소외가 뭔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거 좀 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기계적 컨베이 시스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조이는 사람 그걸 계속 조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소외라고 그래. 사회과학에서 소외는 우리가 내려온 게 소외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돈만 밝히는 사람들도 소외적 현상이나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하다가 말했어? 다 했죠? 장단점까지? 장단점까지 거기 읽어봤잖아 우리. 장점, 단점, 공식화하면 불확실성, 변이성이 감소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래서 뭐 매뉴얼들이 있는 거야. 소방 매뉴얼, 소방관들이 제가 갑자기 소방관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잖아. 매뉴얼들 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뭘 없애려고? 불확실성이나 변이성을 감소시키고 거기에 직접 감독을 간접 감독으로 전환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매뉴얼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겠고 그렇죠? 단점은 민주적 인간성 의존관계가 저해되고 집권화 또는 인격의 상실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SOP가 인간을 결정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이것도 소외가 된다고 그랬죠. 또는 인격의 상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급자의 자율 재량이 축소되고 그 다음 탄력적 대응성 당연히 SOP대로 안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은 SOP대로 하자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왜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한 게 발각됐다고 했어? 그냥 매뉴얼로 유저항만을 쳐야 되는데 소련 미사일 부대가 와서 이걸 건설했어. 소련은 유저항만 칠 필요 있어 없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때 당시 60년대니까 인공위성이 없고 막 그러니까 유저항만 안 쳐도 돼. 미사일 기지. 그러니까 쿠바와 미사일 기지 유저항만 안 치고 만들다가 당연히 미국에서 같이 하겠어요. 바로 뒷길입니다. 그래서 발각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대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회사 모임 같은 게 SOP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매뉴얼대로 결정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적응해서 유장막 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바로 다 그걸 감시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직권성, 분권성. 자, 직권성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명령이나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 집중되어 있는 거죠. 분권성은 분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의사결정권이나 명령지휘권이 집권하는 것은 최고관리층에 있는 거고, 분권화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나누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거, 거기 형성 요인만 봅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자, 직권화의 형성 요인. 지금 소규모 조직일 때는 직권화 되겠어? 분권화 되겠어? 어떤 걸 될 가능성이 있겠어? 직원 3명이야. 그럼 내가 결정해야지 직원들한테 분권화시킬까? 그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직원이 100명이야. 자기한테 모두 다 보고해라고 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소규모 신설 조직에는 직권화, 자,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분권화, 경쟁의 격화와 조직이 유기되어 있으면 직권화되겠죠. 변화와 적응성을 강조할 때는 분권화,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직권화 자기가 결정해야 되겠죠. 자,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할 때는 분권화가 더 필요하겠고, 자, 하급자나 하급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직권화 되겠죠. 조직의 특정 리더십이 의존하는 경우도 역시 직권화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다수의 유능한 관리자가 있으면 당연히 분권화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건 너무 쉬운 걸. 규칙과 절차가 발달돼 있으면 당연히 직권하고, 고객의 서비스 그때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럴 땐 분권화되는 게 좋겠죠. 고객 서비스하고 있는데, 자, 사장님한테 저 물어봐야 돼요. 사장님 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객이 이미 그렇죠. 한 대 때렸겠죠. 그래서 그건 안 돼. 자, 통일성에 대한 요청, 개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 권위주의 문화, 민주화된 거, 분업이 심화돼서 기능 분립적 구조의 설계 때 분업이 너무 심화돼서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요구되는 건 분권화, 그렇죠? 분업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이걸 좀 조정해야 될 때 직권화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자, 교통통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어디서도 할 수 있겠어. 공항에서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옛날같이 어떨 때, 옛날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뭔 결정하려고 하면, 왕이 결정하려고 하면 일이 다 끝나 있겠죠. 지방은 3개월 걸렸어. 함경도 가야 돼. 그럼 일이 끝나 있겠죠. 그럴 때는 함경 감사에게 모든 권한을 좀 주는 게 낫겠죠. 수혜대책해야 돼. 근데 왕에게 보고하고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6개월 지나가. 그럼 꽝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분권화해야 되겠지만, 지금같이 전화 한 통으로 때릴 수 있으면 직권화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럴 때 교통통신의 발달은 직권화를 촉진한 요인입니다. 쌤 이렇게 크다 그래서 꼭 비싼 건 아니야. 그래서 시그니처로 2,700원밖에 안 해. 3,000원 이내에서 살 수 있는 커피가 이것밖에 없어서 편의점, 그렇죠. 너무 조금 캔 커피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으면 있죠. 근데 최소한 하루는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틀까지도 먹어. 이거 먹다가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거 먹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못 먹어. 저보다 좀 가난한 사람은 이거 빌려 먹는 거 있어. 넘어갈게. 규모와 조직 구조. 자, 보시면 규모와 조직 구조. 그럴 때 아까 규모가 대규모 조직, 소규모 조직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규모는 보통 소규모로 시작돼서 조직이 성공한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에 소환되는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상 변화가 요구된다.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보다 전문화, 공식화, 분권화된다. 그렇죠? 다시
분권화되는 걸 알겠죠? 그다음 자, 규모가 커지면 공식화되는 것도 많아지겠죠? SOP로 처리하려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다음 전문화될 수 있겠어, 없겠어? 전문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전문화는 수평적 전문화고 수직적 전문화가 있단 말이야. 규모 큰데 한 사람은 다 결정해? 규모 큰데 계획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잖아. 그렇죠? 그럼 전문화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문화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복잡성이 커지고, 자, 그다음 공식화도 높아지고, 그다음 분권화도 높아지고, 집권화는 약해지긴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규모하고 집권화하고는 무슨 관계야? 분권화는, 만약에 여기 분권화였다면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 공식화는 플러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식화가 커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복잡성.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자, 또한 조직 규모는 조직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는 전임 구성원,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수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임 구성원, 파트타임으로 구성하는 사람 말고 거기 전임으로 있는 사람 직원.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복잡성 행정적 틀로 전문화된다.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보다 권력 영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아무래도 대규모 조직이 권력이 오래 가려고, 권력을 오래 잡으려고 하겠죠. 영속성. 자, 조직 규모에 따른 업무 형태를 보면 50개 부서를 관리하는 업무는 1000개 부서를 가진 조직보다 훨씬 쉽겠죠. 반면에 얼굴 없는 관료자 같은 대규모 조직은 조직 구성원과 일부분을 사람보다는 수로 취급할, 그러니까 친밀관계가 그만큼 떨어지죠. 특히 거기 이야기했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기 공식과 직권화, 분권화 관계만 알면 되겠죠. 자, 다시 규모가 여기 이제 해결됐네. 변수 중에서 우리가 해결은 어떤 거였어? 기본 변수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무슨 변수? 상황 변수에서 어떤 것 해결했어? 규모는 해결했어. 규모.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돼. 이거 해결했습니다. X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해결했죠? 기본 변수 해결했고, 복잡성, 그 다음 공식성, 그 다음 집분권성. 그렇죠? 그래서 복잡, 그 다음 공식, 집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거 외우지마. 외우는 사람 없겠죠, 설마. 좀 규모까지 했어. 그 다음 뭘 하면 되겠어? 기술은 이제 여기는 사람이 좀 들어가. 사람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죠, 어르신들. 여기 톰슨, 페로우, 그 다음 누가 있어? 우드워드, 그쵸?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 주장하는 사람이 거꾸로 돼 있어. 우드워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페로우나 비싼 이야기 연결하십니다. 그쵸? 우드워드는 우리가 시험 이렇게 학자 이름 넣어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봐둘 필요는 있어요. 그럼 처음에 초기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우드워드. 우드워드는 어떤 주장이었는지 한번 먼저 뒤쪽부터 봅시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면 했나요? 그러면 역시 수험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더 고백하자면 잘못한 거죠. 이거 바꾼다고 해놓고 수험서가 있는 대로 써버렸단 말이야. 자, 우드워드의 기술 부분과 기술 분류와 조직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드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그만큼 시험에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초창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사람은 기술을 무슨 기술로 나눴다면 단일 신품 또는 세 가지 유형 기술체로 나눠서 단일 신품 또는 소수 단일 단일 상품이죠. 단일 상품 생산 체계. 두 번째는
다수 단위 생산 또는 대량 생산 체계, 세 번째는 연속 생산 체계. 이런 기술들, 그쵸? 기술들은 이 정도는 저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술 공부하려고. 그래서 선생님 거기 보면 단일 소량 생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대량 생산, 그다음 뭘로 돼 있어? 그렇죠. 무슨 절차 생산이야? 유통 절차 생산. 그러니까 번역자마다 있다 보면 번역을 한단 말이야. 하나 번역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쌤 단일 소량 생산 이건 간해수공업, 그렇죠? 쌤 간해수공업 혹시 가봤어요? 이런 거 간해수공업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봤어요. 대바구니 생산, 대바구니 간해 생산. 나이 드신 분이 대바구니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간해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거기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많이 생산할 수 없잖아. 하루에 그 사람 많이 생산해야 뭐 3, 40개 생산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엮더라고. 엮여서 대나무밥을 하나 생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간해수공업이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기술적 복잡성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 뭐가 돼 있어?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로 돼 있죠? 유기체 구조. 미안해. 유기체 구조죠. 유기적 구조구나. 미안.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그 다음 낮은 직권성, 그쵸? 간에 수공을 만나면 몇 집안에서 이걸 만들어서 하기로 했다면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혼자 만드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낮은 복잡성이죠. 혼자 만드니까. 그럼 혼자 하니까 SOP 만들어 놓을 거겠어? SOP는 여러 사람 만들 때 하는 거지 거의 낫겠죠. 그 다음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거지. 우리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 대량 생산 체계는 그러니까 대규모 제조업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술적 어떤 거 복잡성 낮은 부분에서 그럴 때 기계적 구조고 관료제가 이런 생이고, 그럼 높은 뭘 갖고 있어? 복잡성 높은 공식성 높은 직권성 들아 대량 생산 체제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우주원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소량 생산 체제, 거기 소규모니까 소량이니까 소수 단위 또는 단일 소량 생산. 단일 생산 체제는 그러니까 낮은 복잡성과 여기 그대로 낮은 공식성과 낮은 직권성. 그러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대량 생산 체계. 그렇죠? 대량 생산 체계는 관료제와 같은 실제 어때서 나중에 관료제와 때 설명하겠지만 뭐라고 했어? 높은 복잡성, 그다음 높은 공식화, 그다음 높은 직권성 이걸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무단 급장 시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연속이라고 그랬죠. 유통 또는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절차 생산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 맞춤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고객 맞춤형. 그래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 후기 산업. 그렇죠? 이 대량 생산 체제는 어떤 산업 사회에서. 그럼 이건 후기 산업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말이야? 유통. 자,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 산업사회는 우리가 갑자기 산업사회 됐으니까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야? 갑자기 산업사회 되니까 그때
사회 체제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 포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능력이 10개밖에 생산해. 근데 살려는 사람들 얼마나 돼? 그럼 1000명. 그럼 누구 중심 사회야? 자, 공급자 중심이야? 아니면 생산자 중심이야? 소비자 중심? 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이죠. 그럼 공급자 중심, 소비자 중심.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점 뭐야? 많이 생산해야 되겠지. 많이 생산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많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당연히 공급자 중심에서 양이 중요하고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똑같은 걸.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컨베이 시스템이고, 자, 행정에서도 갑자기 행정이 그 전까지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 근데 산업화됐어. 그 전까지는 미국식으로 설명해볼게. 행정이니까 미국에서 카우보이들도 뭐 할 정도야? 행정을 할 정도야. 왜? 또 업무도 없고 단순하고. 근데 산업사회 되면서 갑자기 이동과 업무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관련 뭐 하는 거 발명 같은 것도 특허 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 특허 같은 걸 누구나 카우보이가 특허 내줄 수 있겠어, 없겠어?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관료론적으로 한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면 이걸 문서화한 게 관료제야, 관료제. 아까 분비 공규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업한 뒤에 규정과 규칙을 하고 나서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비정성, 무사를 분리했단 말이야. 술 먹었을 때, 음주운전할 때 어떤 사유로 음주했는지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단 말이야. 0.65 면허 취소, 0.55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쌤이 뭐하고 오는 거, 부모님 기일 때 어쩔 수 없이 먹었는지 쌤같이 그렇죠, 나이트에서 놀다가 먹은 이런 거 안 따져. 그렇죠, 음주운전 걸리면. 그래서 공사가 분리돼서 뭐하려 빨리 일처리. 이거 따지면 일처리 빨라지 않다. 빨라진단 말이야.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까지. 이거 안 알아보고 처리하자는 거 관료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산업장에서 굉장히 적합한 체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료제가 거의 산업사회를 거쳐서 온 조직들은 관료제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냥. 유통자비 뭐야?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는 어떤 건지 한번 봐봐. 최근에는 산업사회가 굉장히 고도화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차를 10,000대는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살려는 사람이 1000명밖에 없어. 그럼 누구 중심이야 이제? 소비자 중심이겠죠. 살려는 사람 중심이겠죠. 그럼 이건 뭐가 중요해? 양이 중요해? 아니면 질이 중요해? 요즘 길거리 제품 있어도 안 주워간다니까. 괜히 버릴 때 쓰레기 한번 더 들어. 그래서 안 주워간다. 뭐가 중요해? 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 입고 가요. 그 다음 하러 가서 그렇죠, 찢어버리죠. 돈 많은 사람 찍고 돈 없는 사람은 환불하죠. 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어쨌든 질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산해야 되겠어? 여기에 맞도록 생산해야 되는 기후들을 맞춰야 되는가? 기후가 똑같게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 다르니까 소품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거기 있는 것처럼 작품적이고 소량 생산한다 그랬죠. 누구 중심으로? 고객 대응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다음 기술적 복잡성은 상당히 높죠. 하나하나 맞춰야 되니까 기호에 맞춰야 되죠. 그 다음 거기 뭐가 되겠어? 이것도 유기적 구조죠. 그 다음 여기는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그 다음 낮은 직권성. 뭐하고 똑같아? 아주 옛날에 간의 수공업 할 때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간의 수공업은 아예 기술이 발달, 산업사회가 안 됐을 때 당신은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후기 산업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산업사회가 안 됐을 때 후기 산업사회. 이해는 다 됐죠?
선생님 거기 뭘 이야기하고 있어? 거기 복잡성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조금 이 복잡성에서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거기 어디가 나왔을 건데 기술과 조직 구조 그 밑에 있죠? 밑에 기술과 조직 구조 봐요. 기술과 조직 구조에서 기술과 복잡성에 있어서 일상적인 기술일수록 과업의 복잡성이 낮다. 공식화가 높아진다. 직권은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상적일수록 기술일수록 그렇죠? 그 밑에 기술과 조직 구조에 유의할 점 일상적 기술일 때는 기계적 구조고 기계적 구조는 복잡성이 높고 일상적 기술은 복잡성이 높다는 건 틀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이건 일상적 기술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미안. 지금 그럼 이 설명이 지금 주장한 건 이야기했는데, 자 이건 패러우까지 읽고 나서 톰슨까지 하고 나서 풀어야 되는 거고 여기 문제는 여기 우드워드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네. 뭐가 높으면 다시.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 생산은 뭐가? 수평적으로는 전문화가 심화될 거 아니냐. 수평적 전문화가 심화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렇죠. 수평적 전문화가 심화되면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높은 복잡성 아니냐. 그렇죠? 물론 선생님도 이건 이해하죠? 수직적으로는 분명히 낮은 복잡성이라는 건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면 기계 대량 생산 같은 게 아니라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분권화돼 있어야 되겠잖아요. 분권화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모르겠다. 수직적으로는 계층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선생님 이야기하는 수평적 전문화 논란이 있어요. 아주 논란이 좀 있긴 해. 이게 과연 수평적 전문화를 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무엇으로는 분류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눠질 수밖에 없고 뭐가 될 수밖에 이 분류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수평적 전문화가 심화되니까 높은 복잡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거냐면 수평적 전문화라는 건 이렇게 세분화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가 이런 복잡성이 높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다품종이면 사업적인 합의가 된다. 하다 보면 뭐가 있었어? 아까 그 한 조직에 다 넣어버린다 그랬죠? 기능 부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기능 부설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사업 형태로 딱딱 나누면 복잡성이 조금 뭐 할 수도 있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낮은 복잡성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고 그래서 유통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이거였어. 다시 회귀한다. 구조는 다시 한번 이 사람 초기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술에 따라서 기술이 여기 소품종 이 칸을 수공할 때는 기술이 발달했지 않았어. 기술이 복잡해졌지 않았어. 기술은 굉장히 단순한 시대였어. 그다음 기술이 중간 시대는 대량 생산 시대였어. 그다음 기술이 완전히 심화됐잖아. 완전히 높아졌죠. 그럴 때 다시 먼 시대가 된다. 이렇게 간의 수공업까지 반복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했었어. 그럼 구조상으로 보면 다시 옛날 구조가 된 거죠. 구조 자체가 옛날에는 뭘로 했어? 그냥 조직 구조를 만들 때 몇 명이서 했잖아. 몇 명이서 모든 걸 다 갖춰서 자기가 했었죠. 이렇게 했던 시대가 다시 어떻게 된다?
후기 산업사 되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선생님 신발, 우리 선생님이 안 붙였네? 그리고 뭐 콜라병 붙이고 못 붙이고 이런 유행이지. 그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이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봐도 생각해. 간의 수공과 흡사해야 하는 거죠. 흡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다품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중심으로 맞추자는 거야. 기능 세분화하기. 고객의 기호에 맞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이걸로 뭐 이거냐? 근데 혼자. 누구랑 하냐면 자기 부모님 한 분은 아빠는 유통업을 하셨어. 그래서 창고 물류 이걸 뭐 할 수 있어? 이걸 개척한 거. 엄마는 뭐 하냐면 만들어. 이 사람은 뭐 하냐면 기획해. 그쵸?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연 매출이 10억, 50억인가? 그렇게 된다. 요즘 이게 인기잖아. 한참 그렇게 벌다가 중국에서 짝퉁 나오는 바람에 망했다기는 며칠 뚝 떨어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무엇의 기호에 맞춘 거야. 고객들 기호에 맞춰서 다시 다 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거기는 그 무엇에 따라 다 달려. 기호를 생각해서 하나만 곰돌이만 만드는 게 아니야. 곰돌이 말고 뭐 이상한 것도 만들고 그쵸? 쌤 뭐 붙여봤어? 슬리퍼에다 뭐 붙여봤어? 쌤 그렇죠. 쌤 동물 좋아해? 동물 좋아하고 고양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도 어떤 거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치? 식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과자 또는 심지어는 저기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비슷한 것도 또 붙인단 말이야. 그런 것에 맞춰서 많이 만들지는 않겠죠. 딱 맞춰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해됐어? 그래서 자 우드워드 생각을 한 번만 읽어보면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오는데 우드워드는 기술이 변할수록 조직이 옛날 기술 조직에서 다시 조직이 변했다가 다시 뭘로 들어간가? 옛날 조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주장했어. 그래서 단순 생산, 소량 생산, 그다음 대량 생산, 여기는 소품종, 아니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결국은 핵심은 시험이 안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거 안 봅니다. 이 부분 틀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틀리지 말고 이건 안 나오고 이거 나오면 틀릴게. 근데 틀릴 게 없잖아.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는 비슷하게 나오고 아마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야. 10년에 한 번. 그래서 내년이 이거 안 나오는 시기라고 보면 돼. 공부하지 말고 이제 저녁에 잘 때 한 번쯤 빌어주면 되겠죠? 이거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빌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걸 할 거야. 시험이 10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니까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별 내용도 없어요? 별 내용도 없어. 자, 근데 또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왠지. 쌤 머리는 복잡한데 한 게 없죠. 조직이론에서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이론. 그렇죠? 이거 봤어요. 이거 특징 금방 알겠죠? 그 다음 조직의 구조에서 미안하게도 유형 봤어. 기계적 구조, 그 다음 유기적 구조.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여기는 거의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기사가 뭐였어? 매수당했죠. 기사 매수네.
받고, 그 다음 변수, 여기는 금방 알겠네. 기본 변수. 우리가 마치 집이면 지붕이 있고 몸체가 있고 이런 것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 그걸 변화시키는 상황 변수도 있다는 걸 봤어. 봤는데 여기 보고 여기보다 끝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여기가 어렵고 첨킹을 통해서 외우려고 한다는 거야. 오늘 첨킹은 뭐 했어?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기사별 순회하고 분비, 건규경, 원래 이제 이경규 하려다가 건규경이라고 했죠. 네. 자, 됐습니다. 대부분은 사기꾼이야. 그래서 기사 매수네야.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3주, 4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어디까지 준비해오면 되겠어? 변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조직의 유형 구조가 있으니까 조직을 이제 범주화 시켜놓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보고 관리 부분에서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 직무동기 거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직무동기까지 여기 말고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까지는 어디까지 나왔어? 관련제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죠. 부족하지. 관리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우리가 제가 나눠서 204페이지니까 204페이지 끝까지 보시면 돼. 다음 주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더 나옵니다. 거기까지 예수 오시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